2025년 3월 미국이 한국에게 던진 최후 통첩. 반도체 100% 관세와 방위비 15배 인상. 전 세계가 한국의 굴복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미국 증시가 나흘 만에 20% 폭락하고 실리콘밸리 거장들이 백악관 앞에서 무릎을 꿇는 상황이 벌어졌죠. 트럼프가 자신만만하게 쏘아 올린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가슴을 꿰뚫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난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국을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한국이 숨겨온 진짜 실력과 보이지 않는 경제 핵무기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의 감동이 머무는 곳, 감동꿀단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이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대표 삼성을 응원하는 댓글도 달아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세계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20년간 국제관계 분석가로 일해온 마이클 존슨입니다. 지난 3월 제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사건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압박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았는지 그 전말을 생생하게 전해드리죠. 그날 백악관 집무실 분위기는 매우 자신만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폭탄 발언을 터뜨린 직후였거든요. 저는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관으로서 그 회의에 참석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방위비도 현재 11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인상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미 승부가 끝난 것처럼 여기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그때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이크 워츠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했어요.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동맹국? 그들은 우리 덕분에 돈 버는 거지. 삼성, SK 하이닉스가 세계 반도체 시장 60% 차지하면서 방위비는 고작 11억? 말도 안 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비서실장이 거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한국을 완전히 얕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한국은 지금까지 우리 요구에 순응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타협할 겁니다.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자신만만했습니다. 주한미군 2만 8천 명 철수 카드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무조건 굴복할 거예요. 북한과 중국이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실 참석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순간 한국이 얼마나 불쌍할지 생각했거든요. 미국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며칠 후에야 깨닫게 됐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간 후 한국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패닉이나 절망적인 성명 대신에 침묵이 흘렀어요. 이상하게도 한국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는 차분한 공식 입장만 반복했죠.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보통 이런 압박을 받으면 급하게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하는데 한국의 침묵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사설까지 실었습니다. 제목이 한국을 다시 보라였어요.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가 이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국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IMF 외환위기. 모든 시련을 이겨낸 한국인들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정신력을 우리는 과소평가했다. 뉴욕타임스도 한국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현대 문명이 불가능하다. 스마트폰, 자동차, 컴퓨터, 인공지능. 모든 것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구체적인 수치들이 공개되면서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2%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DRAM은 75%, NAND 플래시는 58%였습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합쳐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39%를 공급하고 있었어요. 테슬라 배터리의 70%, BMW 전기차의 85%, 벤츠 EV의 90%가 한국산이었습니다. 조선업에서는 더욱 압도적이었어요.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50%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고 LNG 운반선은 무려 87%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이나 중동에서 쓰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이 한국이 만든 배로 운송되고 있었던 거죠. 자동차 분야에서도 현대차 그룹이 연간 734만 대를 판매해서 세계 3위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부품 사업이었어요. 현대모비스, 만도, LG이노텍 등 한국 부품 업체들이 BMW, 벤츠, 아우디 신차의 핵심 전장 부품 60% 이상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아이폰, 갤럭시, 아이패드 화면이 모두 한국산이었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보니까 한국 기업들의 철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었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의 역사적 저력이었습니다. 저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박진희 교수를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에 완전히 감동받았어요. 한국인들에게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이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죠.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일본은 한국의 언어, 문화, 심지어 이름까지 빼앗으려 했지만 한국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는 전국에서 200만 명이 참여했어요. 일본의 무력 진압으로 7,500명이 희생됐지만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한국 전쟁은 더 참혹했어요. 전 국토가 폐허가 됐고 3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어요. 아프리카 가나나 필리핀보다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소 건설. 모든 것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어요. 1970년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전 국민이 성금을 모았고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말이 하면 된다였어요. 포항제철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73년 준공된 포항제철소를 지을 때 세계은행에서는 한국의 제철소는 무모하다고 했지만 결국 성공시켰어요.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었지만 의지만큼은 누구보다 강했거든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해서 나라를 구했어요. 주부들이 결혼 반지까지 내놨고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서 갖다 줬습니다. 총 227톤의 금이 모였어요. 21세기 들어서는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어요. 2020년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고 BTS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박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라는 철학이 있어요.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 더 강해진 민족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완전히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의 힘이 단순히 기술력이나 경제력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수천 년간 축적된 정신적 저력이 진짜 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압박에도 전혀 굴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입장을 발표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국이다. 관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사실상 백기를 든 거였어요. 백악관 내부는 완전히 혼란 상태였습니다. 그 후 상황은 급속히 반전됐어요. 미국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애플은 삼성과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테슬라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SK 하이닉스와 차세대 AI 칩 공동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구글도 삼성과 함께 퀀텀 닷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어요. 심지어 미국 정부도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한국의 KF-21 전투기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천국 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NASA는 한국의 누리호 발사체 기술과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우주 발사 능력을 확보한 것이 미국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거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글로벌 경제의 핵심을 장악한 기술 강국이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강국이었으며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문화대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인들의 정신력이었어요.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진 민족의 저력을 목격했거든요. 국제사회의 평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중견국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했다고 분석했어요.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을 앞섰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조차도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관영 신화통신에서 한국의 성공 모델을 배워야 한다는 기사를 실었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독일의 반응이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독일처럼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다. 독일이 배울 점이 많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르몽드 신문에서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한국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압박이나 요구가 아니라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에서는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자고 제안했어요. 국방부는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한국 관련 예산을 늘리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간 국제관계 분석가로 일하면서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강력한 국가였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장악한 반도체 시장, LG와 삼성 SDI가 주도하는 배터리 혁명, 현대와 기아가 보여주는 자동차 기술력, 그리고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K-컬처까지. 이 모든 게 한국의 진짜 실력이었던 겁니다. 2025년 봄에 벌어진 이 사건은 역사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무시할 때 때로는 약자가 더 강할 수 있다는 진실을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1위, 조선업 세계 1위, 그리고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력. 이것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단순하면서도 위대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정신력,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였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봐도 한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당당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 더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가 먼저 인정하는 진정한 강대국이니까요. 경제력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을 장악했고 군사력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문화력으로는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정신력은 세계 어느 민족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앞서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한국은 당당하게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강대국이 된 거니까요. 저널에서는 사설까지 실었습니다. 제목이 한국을 다시 보라였어요.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가 이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국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IMF 외환위기.
모든 시련을 이겨낸 한국인들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정신력을 우리는 과소평가했다. 뉴욕타임스도 한국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현대 문명이 불가능하다. 스마트폰, 자동차, 컴퓨터, 인공지능. 모든 것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구체적인 수치들이 공개되면서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2%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DRAM은 75%, NAND 플래시는 58%였습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합쳐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39%를 공급하고 있었어요. 테슬라 배터리의 70%, BMW 전기차의 85%, 벤츠 EV의 90%가 한국산이었습니다. 조선업에서는 더욱 압도적이었어요.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50%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고 LNG 운반선은 무려 87%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이나 중동에서 쓰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이 한국이 만든 배로 운송되고 있었던 거죠. 자동차 분야에서도 현대차그룹이 연간 734만 대를 판매해서 세계 3위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부품 사업이었어요. 현대모비스, 만도, LG이노텍 등 한국 부품 업체들이 BMW, 벤츠, 아우디 신차의 핵심 전장 부품 60% 이상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아이폰, 갤럭시, 아이패드 화면이 모두 한국산이었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보니까 한국 기업들의 철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었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의 역사적 저력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컬럼비아 대학교 박진희 교수를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감동받았어요. 한국인들에게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이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죠. 박 교수가 들려준 한국의 역사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일본은 한국의 언어, 문화, 심지어 이름까지 빼앗으려 했지만 한국인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1919년 3.1운동 때는 전국에서 100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일본의 무력 진압으로 700명이 희생되고 수천 명이 다쳤지만 끝까지 저항했어요. 한국 전쟁 때는 더 참혹했습니다. 전 국토가 폐허가 됐고 300만 명이 사망했어요.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나 필리핀보다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소 건설. 모든 것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전 국민이 성금을 모았고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공사에 참여했어요. 그때 유행했던 말이 하면 된다였습니다. 포항제철소도 마찬가지였어요. 1973년 준공된 포항제철소를 지을 때 세계은행에서는 한국의 제철소는 무모하다고 했지만 결국 성공시켰습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었지만 의지만큼은 누구보다 강했거든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해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주부들이 결혼 반지까지 내놨고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서 갖다 줬어요. 총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했어요. K-팝, K-드라마, K-영화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2020년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고 BTS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박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라는 철학이 있어요.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 더 강해진 민족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완전히 감동받았어요. 한국의 힘이 단순히 기술력이나 경제력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수천 년간 축적된 정신적 저력이 진짜 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압박에도 전혀 굴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입장을 발표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국이다. 관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사실상 백기를 든 거였어요. 백악관 내부는 완전히 혼란 상태였습니다. 그 후 상황은 급속히 반전됐어요. 미국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애플은 삼성과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테슬라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SK하이닉스와 차세대 AI 칩 공동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구글도 삼성과 함께 퀀텀 닷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어요. 심지어 미국 정부도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한국의 KF-21 전투기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천국 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NASA는 한국의 누리호 발사체 기술과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우주 발사 능력을 확보한 것이 미국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거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글로벌 경제의 핵심을 장악한 기술 강국이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강국이었으며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문화대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인들의 정신력이었어요.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진 민족의 저력을 목격했거든요. 국제사회의 평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중견국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했다고 분석했어요.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을 앞섰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조차도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관영 신화통신에서 한국의 성공 모델을 배워야 한다는 기사를 실었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독일의 반응이었어요.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독일처럼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다. 독일이 배울 점이 많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르몽드 신문에서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한국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압박이나 요구가 아니라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에서는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자고 제안했어요. 국방부는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한국 관련 예산을 늘리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간 국제관계 분석가로 일하면서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강력한 국가였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장악한 반도체 시장, LG와 삼성 SDI가 주도하는 배터리 혁명, 현대와 기아가 보여주는 자동차 기술력, 그리고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K-컬처까지. 이 모든 게 한국의 진짜 실력이었던 겁니다. 2025년 봄에 벌어진 이 사건은 역사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무시할 때 때로는 약자가 더 강할 수 있다는 진실을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1위, 조선업 세계 1위, 그리고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력. 이것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단순하면서도 위대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정신력,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였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봐도 한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당당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 더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가 먼저 인정하는 진정한 강대국이니까요. 경제력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을 장악했고 군사력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문화력으로는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정신력은 세계 어느 민족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앞서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한국은 당당하게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강대국이 된 거니까요. 에서는 벌써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골드만삭스 본사에서 열린 긴급회의에 저도 참관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화려한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데이비드 솔로몬 CEO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소 여유로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한국 제재가 실행되면 우리 포트폴리오에 치명타입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JP모건 대표가 거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애플 주가가 30% 폭락할 수 있어요. 아이폰 핵심 부품의 40%가 한국산인데 대체 공급망을 찾는 데만 최소 2년은 걸릴 겁니다. 테슬라 투자 담당 부사장의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배터리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없이는 전기차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요. 특히 테슬라 배터리의 70%가 한국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FO도 패닉 상태였어요. 클라우드 서비스용 메모리 반도체가 전량 한국산입니다. 특히 AI 서비스의 필수적인 HBM 메모리는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요. 서비스 중단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아마존 관계자도 끼어들었습니다. AWS 데이터 센터 서버의 80%가 삼성 메모리를 쓰고 있어요. 이게 끊기면 아마존 전체가 마비됩니다. 구글 대표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어요. 유튜브, 검색 엔진 모든 서비스가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하지만 백악관은 이런 경고들을 과장된 우려라며 일축했습니다. 저 역시 그때는 기업들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어요. 한국이 미국에 맞서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며칠 후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잔 셜크 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의 전략적 손실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철수하면 대체 전력으로 12만 명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일본과 대만 방어를 위해서 말이죠. 연간 추가 비용만 480억 달러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내는 방위비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더 심각한 건 중국의 제1, 제2도련선 연결을 허용하게 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태평양 제해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이라는 천연 방벽이 사라지면 중국 해군이 자유롭게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독자 핵무장 추진 가능성도 급증한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일본 정부가 심각한 안보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어요. 대만 방어 대응 시간도 48시간에서 96시간으로 2배나 늘어난다고 분석됐습니다. 현대전에서 48시간은 승부를 결정짓는 결정적 시간인데 말이죠.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의 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직접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한국은 우리가 보호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는 파트너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완전히 관점을 잘못 갖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걸 말이죠.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파트너였던 겁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패닉 상태였어요.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 본사에서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국방부 관계자 자격으로 그 회의에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절망적인 분위기였어요. 팀 쿡 CEO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 냉정한 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메모리가 공급 중단되면 아이폰 생산량을 70% 줄여야 합니다. 아이폰 없는 애플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애플 공급망 담당 부사장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체 공급업체를 찾아봤지만 품질과 물량에서 삼성을 따라올 곳이 없어요. 중국 업체들은 기술력이 2-3년 뒤처져 있고 일본 업체들은 생산 능력이 부족해요. 애플 기술 담당 부사장이 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의 경우 삼성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예요. 디스플레이, 메모리, 배터리, 카메라 센서. 핵심 부품이 모두 한국산입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도 비상이 걸렸어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긴급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 혁명이 불가능하다. 정치가 기술 발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 테슬라 배터리 담당 임원이 더 자세한 설명을 했어요. 우리 모델 S, 모델 3, 모델 Y의 배터리 셀 중 70%가 한국산입니다. 파나소닉과 CATL로 완전 대체하려면 최소 3년이 걸려요. 시애틀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는 사티아 나델라 CEO가 더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AI 서비스의 핵심인 HBM 메모리가 SK 하이닉스 독점 공급인데 이게 끊기면 챗GPT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날 수 있습니다. 오픈 AI와의 협력도 무너질 수 있어요. 메타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크 저커버그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메타버스 구현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가 모두 한국산입니다. 이게 중단되면 메타의 미래 전략 자체가 무너져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나라였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본 한국군의 실력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20년간 다양한 군사훈련을 참관해봤지만 이런 수준은 처음 봤어요. 브래들리 쿠퍼 미 8군 사령관도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실력을 직접 보니 우리가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기갑전에서는 미군 에밀-A 에이브람스 전차 15대와 한국군 K 흑표 전차 12대가 맞붙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미군 전차 13대가 격파당했고 한국군은 단 2대만 손실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K 전차의 기동성이었어요. 경사 60도의 가파른 산비탈을 마치 평지처럼 오르내리면서 적을 교란시켰습니다. 무게가 55톤으로 에이브람스보다 10톤이나 가벼우면서도 화력과 방어력은 동등했어요. 자동 장전 시스템으로 분당 15발을 연속 발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수동 장전하는 에이브람스의 3배 속도였습니다. 공중전은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군 F-16 8대와 한국군 KF-21 보람의 6대가 모의 전투를 벌였는데 미군기가 전멸했어요. 한국군은 한 대도 손실하지 않았습니다. KF-21의 스텔스 성능이 놀라웠어요. 미군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F-16은 구형 기체라 스텔스 기능이 없어서 쉽게 노출됐죠. AESA 레이더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200km 떨어진 목표를 정확히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었어요. 미사일 방어 시험에서는 천국 미사일이 95%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패트리어트와 동급 성능인데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라고 했어요. 박민식 합참의장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우리는 70년간 실전을 준비해왔습니다.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까지 실전 경험을 쌓았어요. 평화를 누려온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특수전 훈련도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의 특수부대원들이 보여준 야간작전 능력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최첨단 장비를 완벽하게 활용했고 한국의 지형을 속속들이 아는 전술적 우위가 확연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한국군의 종합적 전술이었어요. 단순히 무기 성능만이 아니라 지형과 날씨, 민간 인프라까지 모든 요소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오지 통신망, GPS 위성, 아리랑 정찰 위성 등이 모두 작전에 통합됐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군이 이렇게 강력한 줄 몰랐다는 걸 말이죠.
무기 자금률이 70%를 넘는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K 전차 KF-21 전투기, 천국 미사일, 한국형 이지스함, 누리호 우주 발사체까지 모든 게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들이었어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공개적으로 한국을 지지했어요. 한국은 이미 기술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 국가입니다. 일방적 압박은 옳지 않아요. 독일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 없이는 유럽의 그린딜도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유럽의 중요한 파트너예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동조했어요. K-컬처가 이탈리아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문화 강국이기도 해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말했어요. 한국을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로 인정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리 셴룽 싱가포르 총리도 동조했습니다. K-콘텐츠부터 첨단 기술까지 한국은 아시아의 자부심입니다. 싱가포르는 한국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도 한국 지지를 표명했어요. 한국의 발전상은 필리핀이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압박했는데 오히려 국제사회가 한국을 지지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언론들도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기술 혁신 특집을 연재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지는 한국을 커버 스토리로 다뤘어요. 프랑스 르몽드도 한국의 성공 모델을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담대했어요. 저는 TV로 그 연설을 지켜봤는데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미국이 일방적 압박을 계속한다면 우리도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구의 시해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70년간 축적된 불굴의 정신력이 있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이렇게 당당하게 맞선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긴급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서초동 삼성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는 숙연했어요. 미국 정부의 일방적 관세에 대응하여 텍사스와 인디애나 공장 가동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170억 달러 투자 중단과 39억 달러 시설 철수를 검토 중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단호했어요. 삼성은 상호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추구합니다. 일방적 압박에는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동조했습니다. 미국 내 모든 투자 계획을 무기한 연기합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합니다. SK그룹은 한국 정부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LG그룹도 비슷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현대차그룹까지 동참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낸 거였어요. 백악관에서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열린 긴급 안보회의에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뭐? 삼성이 정말로 공장을 닫겠다고? 테슬라와 애플 주가가 20% 폭락했다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대통령님, 나스닥이 하루 만에 15% 하락했습니다. 한국 기업들 없이는 미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요. S&P 500도 12% 급락했습니다. 설리번 비서실장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반발이 거셉니다. 공화당 의원들까지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요. 로비스트들이 하루 종일 전화를 걸어와요. 정말로 의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격분했어요.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무모한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우리의 핵심 동맹을 적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정책을 즉시 중단하라. 공화당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 심지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제조업 관련 의원들까지 반대했어요. 한국 부품 없이는 미국 제조업도 마비됩니다. 농업 지역 의원들도 걱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인데 관계가 악화되면 농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한 거였거든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완전히 공포 분위기였어요. 다우존스가 3일 연속 하락했고 기술주들이 폭락했습니다. 애플 주가는 25%, 테슬라는 30%, 마이크로소프트는 20% 떨어졌어요. CNN에서 파리드 자카리아가 특별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의 진짜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파워입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놀라운 분석을 내놨어요.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필수 공급망의 중심이고 군사적으로는 세계 최강급이며 문화적으로는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소프트 파워 대국입니다. 미국이 완전히 잘못 판단했어요.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비판했습니다. 이런 무모한 정책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리 없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사설까지 실었어요. 제목이 한국을 다시 보라였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가 이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국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IMF 외환위기 모든 시련을 이겨낸 한국인들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정신력을 우리는 과소평가했다. 뉴욕타임스도 한국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현대 문명이 불가능하다. 스마트폰, 자동차, 컴퓨터, 인공지능 모든 것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구체적인 수치들이 공개되면서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2%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DRAM은 75%, NAND 플래시는 58%였습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더욱 압도적이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합쳐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39%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 배터리의 70%, BMW 전기차의 85%, 벤츠 EV의 90%가 한국산이었어요. 조선업에서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50%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고 LNG 운반선은 무려 87%를 독점하고 있었어요. 유럽이나 중동에서 쓰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이 한국이 만든 배로 운송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현대차 그룹이 연간 734만 대를 판매해서 세계 3위 규모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부품 사업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 만도, LG이노텍 등 한국 부품 업체들이 BMW, 벤츠, 아우디 신차의 핵심 전장 부품 60% 이상을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폰, 갤럭시, 아이패드 화면이 모두 한국산이었어요. 이런 수치들을 보니까 한국 기업들의 철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었던 거죠.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의 역사적 저력이었어요. 저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박진희 교수를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에 완전히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이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죠.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일본은 한국의 언어, 문화, 심지어 이름까지 빼앗으려 했지만 한국인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1919년 3.1운동 때는 전국에서 20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일본의 무력 진압으로 7,500명이 희생됐지만 끝까지 저항했어요. 한국 전쟁은 더 참혹했습니다.
전 국토가 폐허가 됐고 300만 명이 사망했어요.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나 필리핀보다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소 건설 모든 것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전 국민이 성금을 모았고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공사에 참여했어요. 그때 유행했던 말이 하면 된다였습니다. 포항제철소도 마찬가지였어요. 1973년 준공된 포항제철소를 지을 때 세계은행에서는 한국의 제철소는 무모하다고 했지만 결국 성공시켰습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었지만 의지만큼은 누구보다 강했거든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해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주부들이 결혼 반지까지 내놨고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서 갖다 줬어요. 총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했어요. K-팝, K-드라마, K-영화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2020년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고 BTS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박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라는 철학이 있어요.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 더 강해진 민족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완전히 감동받았어요. 한국의 힘이 단순히 기술력이나 경제력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수천 년간 축적된 정신적 저력이 진짜 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압박에도 전혀 굴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국이다. 관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사실상 백기를 든 거였어요. 백악관 내부는 완전히 혼란 상태였습니다. 그 후 상황은 급속히 반전됐어요. 미국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애플은 삼성과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테슬라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SK하이닉스와 차세대 AI 칩 공동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구글도 삼성과 함께 퀀텀 닷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어요. 심지어 미국 정부도 태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국방부에서는 한국의 KF-21 전투기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천국 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NASA는 한국의 누리호 발사체 기술과의 협력을 제안했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우주 발사 능력을 확보한 것이 미국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거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글로벌 경제의 핵심을 장악한 기술 강국이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강국이었으며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문화대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인들의 정신력이었어요.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진 민족의 저력을 목격했거든요. 국제사회의 평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중견국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했다고 분석했어요.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을 앞섰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조차도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관영 신화통신에서 한국의 성공 모델을 배워야 한다는 기사를 실었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독일의 반응이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독일처럼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다. 독일이 배울 점이 많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르몽드 신문에서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한국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압박이나 요구가 아니라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에서는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자고 제안했어요. 국방부는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한국 관련 예산을 늘리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간 국제관계 분석가로 일하면서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강력한 국가였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장악한 반도체 시장, LG와 삼성 SDI가 주도하는 배터리 혁명, 현대와 기아가 보여주는 자동차 기술력, 그리고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K-컬처까지 이 모든 게 한국의 진짜 실력이었던 겁니다. 2025년 봄에 벌어진 이 사건은 역사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강자가 약자를 무시할 때 때로는 약자가 더 강할 수 있다는 진실을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1위, 조선업 세계 1위, 그리고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력, 이것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단순하면서도 위대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정신력,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였어요. 외국인인 제가 봐도 한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당당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 더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가 먼저 인정하는 진정한 강대국이니까요. 경제력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을 장악했고, 군사력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문화력으로는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정신력은 세계 어느 민족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앞서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한국은 당당하게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강대국이 된 거니까요.